여러분, 이제는 재건축은 로또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엔 재건축이 마치 마술처럼 집값을 올려주고 조합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기회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사두고 언젠가 재건축되면 대박이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는 분담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사비는 치솟고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난 2024년 6월 기준 서울의 67곳 중 27곳인 약 40%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요. 그중 19곳이 이 공사비 문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건설 공사비 지수가 4년 새 30%나 급등했고 원자재와 인건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금융비용도 덩달아 뛰어버렸죠. 그 결과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조합원들이 집값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중이에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분담금 급증으로 인해 재건축의 매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은 더 이상 무조건 돈 버는 투자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점 무너져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담금이 급증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공사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어요. 2024년 기준 건설 공사비 지수가 4년 새 30%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주요 자재비가 모두 급등했고 건설 노동자 임금도 약 25%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자재값과 인건비가 동반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비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이 급증했죠. 시공사와 조합 모두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분담금에 반영되고 있어요. 세 번째,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조합이 기대했던 수익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결국 공사비와 금융비용, 분양가 규제라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분담금이 기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곳도 속출하는 중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평균 공사비는 평당 8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당 500만 원 선이었는데 이제는 2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특히 서울의 인기 지역은 그 상승폭이 더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남권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서초구의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12억 원을 넘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분담금이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싼 분담금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는 당초 예산 분담금이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는 10에서 1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차라리 기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도 조합원 분담금이 6억 원을 넘어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4억에서 7억 원대 분담금이 요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건축이 더 이상 무조건 이득이 아닌 오히려 큰 부담이 되는 중이에요. 이렇게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조합원들의 불만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지만 이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후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중이죠. 특히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조합이 처음 제시했던 분담금 예상치와 실제 청구되는 금액의 차이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담금 1에서 2억 원이면 충분하다 라는
많은 안내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5억, 10억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요구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조합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부 조합원들은 고급 마감재나 부대 시설이 꼭 필요하냐 라며 사업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조합원들은 어차피 새 아파트면 고급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조합원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재건축 환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와 건설사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 중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경기 광명 철산주공 8구단지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1,032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협상이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공사비가 조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상을 요구하자 조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결국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꾸려졌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에서는 조합 내 갈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새해 첫날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를 바꿔도 공사비 인하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산 진구 촉진 2-1구역,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등에서도 기존 시공사를 해임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건설사들은 자재값, 인건비, 설계 변경 등 현실적인 비용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은 세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증액 근거를 요구해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신이 커지는 중이죠.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심지어 일부 단지는 조합장 해임, 시공사 계약 해지, 사업 무산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정부와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표준계약서 도입 등 중재책을 내놓고 있지만 갈등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현황은 어떨까요? 1979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46년의 세월 동안 강남 한복판에서 재건축 표류단지라는 오명을 써왔죠. 1996년부터 재건축 추진을 시작했지만 주민 간 갈등과 안전진단 탈락, 조합장 선출 소송 등 숱한 난관에 부딪히며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최근 음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962가구의 초고층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존 4,424가구에서 약 1,500가구가 늘어나고 공공임대 891가구, 공공분양 122가구 등 공공기여도 확대됩니다. 용적률도 320%까지 높아졌고, 단지 내에는 공원, 공영주차장, 지하 저류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 화려한 계획 뒤에는 분담금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소유주가 같은 평형을 선택하면 1억 350만원, 더 넓은 평형을 선택하면 최대 7억 7천만원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는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평형을 줄이면 환급을 받는 구조도 일부 도입됐지만 전체적으로 분담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분담금 부담과 함께 조합 내 갈등도 여전히 심각한데요.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전, 상가 위치 조정 문제, 공사비 산정 방식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 추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혔던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이제는 입주 5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아파트가 질비하지만 재건축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상업, 준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지연이 반복되는 중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데이케어 센터 기부 체납 문제 등 공공시설 설치를 둘러싼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최근 주민투표를 거쳐
조건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재시동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공공기여 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여의도 대규 아파트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49층 912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일조권 갈등이 불거졌고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처럼 여의도 재건축은 공공시설 기부 체납 등 서울시 요구와 조합원 부담 사이의 갈등,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불신, 인근 단지와의 일조권, 환경권 분쟁,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 등이 얽히고 설켜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의도는 대규모 단지가 많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의도 아파트 값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일본 도쿄의 도심 재개발 사례 들어보셨나요? 일본은 공공이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고 민간이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눠 집을 짓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재건축 시장은 사실상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조합과 건설사가 사업을 이끌고 공공은 인허가와 규제, 일부 공공기여 요구에만 집중하는 구조죠. 물론 이런 민간 중심 재건축에 장점도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강남권,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추진됐고 단기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도시계획 역할이 약하다 보니 교통, 환경,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고 조합원 이익 극대화와 일반 분양 수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부족하며 분담금, 공사비, 사업 지연 등 각종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처럼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시계획을 세우고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면 인프라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도 바로 이런 일본식 모델을 참고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재건축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인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와 균형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는 등 재건축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어요. 실제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변화 덕분에 서울 노원구, 강남구 등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치솟는 공사비, 분담금 폭탄,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시장 변수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전국 재건축 사업장 중 약 40%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건설 원가 부담 확대와 지자체,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단지가 최대 허용 용적률을 적용받기 어렵고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탓에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양극화, 즉 입지와 사업성이 좋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구 감소와 수요 둔화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노후 아파트 값 상승과 사업 추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사비, 분담금 부담, 수요 둔화, 사업성 양극화 등
여러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완화 효과와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재건축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재건축만 되면 무조건 돈 번다 라는 공식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불패의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비강남권, 입지가 애매한 단지들은 앞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사업성, 입지, 미래 수요를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TO처럼 기존 아파트 투자와는 전혀 다른 대체 투자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꼭 내 집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조각 투자나 임대 수익형 상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한 가지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재건축, 신축, 대체 투자 등 여러 선택지를 유연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재건축 불패라는 말에만 기대기보다는 내 자산 상황과 시장 흐름, 그리고 장기적인 주거 트렌드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